마마 왕자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1457년 겨울 경복궁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종대왕의 16째 아들 영해군 나이 겨우 17이었습니다. 최고의 음식, 최고의 어의, 따뜻한 궁궐. 그런데도 왜 죽었을까요? 조선 27명의 왕들 평균 수명은 47세에 불과했습니다. 왕도 이러했으니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조선시대 평균 수명 35세에서 40세. 오늘날 절반도 채 살지 못했던 시대, 과연 무엇이 그들의 생명을 이토록 짧게 만들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1457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 경복궁에서 비통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종대왕의 16째 아들 영해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는 겨우 17이었습니다. 그보다 10년 전인 1444년에는 세종의 5째 아들 광평대군이 21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종대왕 본인도 1450년 53세에 승하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한창 일할 나이였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통틀어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보면 놀랍게도 47세에 불과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이자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았던 왕들조차 50세를 채 넘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왕비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40대 초중반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왕자와 공주들의 생존율이었습니다. 태종은 29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그중 여러 명이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세종대왕은 22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이 중 5명 이상이 성인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종은 무려 28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상당수가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세조의 경우 9명의 자녀 중 3명이 성인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왕실 기록을 분석해보면 왕자와 공주 중 30%에서 40%가 5세 이전에 사망했고 성인까지 무사히 살아남은 비율은 60%에서 70% 정도였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고 어이들이 밤낮으로 지키고 따뜻한 궁궐에서 살았던 왕실 사람들조차 이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역사인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 평균 기대 수명은 35세에서 40세였습니다. 양반층은 그나마 나아서 40대 초반까지 살았지만 평민층은 30대 후반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오늘날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세라는 것을 생각하면 절반도 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50세는 장수였고 60세는 희귀했으며 70세 이상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왕들이 90세 이상 된 노인들에게 쌀과 고기를 하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1426년 세종 8년 실록에는 나이 100살 된 노인에게 쌀과 고기를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1432년 세종 14년에는 90세 이상 노인 수백 명에게 상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 사는 것이 드물고 귀한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토록 생명이 짧았을까요? 무엇이 조선시대 사람들의 수명을 이렇게 짧게 만들었을까요? 최고 권력자인 왕도, 학식 높은 양반도, 성실한 평민도 모두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신분이 높고 낮음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와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것,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항생제도, 백신도, 수술기술도 없었습니다. 위생관념도, 영양학 지식도, 질병의 원인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전염병, 기아, 전쟁, 열악한 위생, 의료기술의 한계, 이 모든 것들이 조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첫 번째 관문은 태어나는 것 자체였습니다.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생존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떤 위험들과 싸우며 살았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조선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산실에 누워 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지 이미 반나절이 넘었습니다. 산파가 이마의 땀을 닦아주지만 여인의 얼굴은 창백하기만 합니다. 밖에서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출산은 곧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왕실이기에 더욱 기록으로 남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펼쳐보면 왕자와 공주들의 사망 기록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왕자가 졸소하였다, 공주가 병으로 죽었다, 어린 나이에 홍서하였다는 기록들입니다. 태종 이방원은 2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여러 명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종실록에는 왕자가 갑자기 병을 얻어 졸소하였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세종대왕은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자녀를 둔 왕 중 한 명입니다. 22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이 중 최소 5명 이상이 성인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1444년 광평대군이 21세로 사망했고 1457년 영해군이 17세로 죽었습니다. 세조는 9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3명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종은 28명이나 되는 자녀를 두었지만 그중 상당수가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통계로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왕실 자녀들 중 30%에서 40%가 5세 이전에 사망했습니다. 10명 중 3명에서 4명은 5살을 넘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왕실이 이러했으니 일반 백성들의 영아 사망률은 훨씬 더 높았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 더운 여름, 전염병, 영양 부족, 어린 생명들은 이 모든 것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왕실에는 산실청이라는 특별기관이 있었습니다. 왕비나 후궁이 출산할 때 전문적으로 돌보는 조직이었습니다. 최고의 산파들이 동원되고 어의들이 대기하고 좋은 약재들이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산모의 죽음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곳곳에는 출산 중이나 출산 직후 사망한 여성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산욕열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세균 감염이라는 것을 알고 항생제로 치료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었습니다. 출산 후 갑자기 고열이 나고 며칠 안에 죽어가는 산모들을 사람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다출혈도 큰 문제였습니다. 출산 중 출혈이 심하면 산모는 빠르게 기력을 잃었습니다. 수혈 기술이 없던 시대였으니 그대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산의 경우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아기가 거꾸로 나오거나 크기가 커서 나오지 못하면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실 산실청의 최선을 다했지만 막을 수 없는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일반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산파를 부를 돈이 없어 혼자 출산하다 죽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죽음과 싸우는 일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인들에게 출산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금주를 치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금주를 부정타지 말라는 의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집에 위험한 일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경고의 의미가 더 컸습니다. 어렵게 태어난 아기들에게도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첫 번째 겨울을 넘기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초가집은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온도를 때도 방 한쪽은 따뜻하지만 다른 쪽은 추웠습니다. 어린 아기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했습니다.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면 저체온증으로 죽었습니다. 여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땀띠가 온몸에 나고 탈수가 왔습니다. 설사를 하면 빠르게 탈수되어 위험해졌습니다. 모유가 부족한 산모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분유 같은 것은 없었으니 쌀미음이나 미음을 먹였는데 이것으로는 영양이 부족했습니다. 아기들은 영양실조에 걸렸고 면역력이 약해졌고 작은 병에도 쉽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전염병이었습니다. 천연두, 홍역, 디프테리아 이런 병들은 특히 어린아이들을 노렸습니다. 한 마을에 전염병이 돌면 아이들이 때로 죽어나갔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왕자가 갑자기 마마를 앓다가 졸소하였다는 기록이 수없이 나옵니다. 마마는 천연두를 뜻하는 말입니다. 왕자도 막지 못한 병이었으니 일반 백성의 아이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부모들은 그저 하늘에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절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부적을 써서 아이 방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병은 가차없이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어린 생명은 꽃처럼 약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이 필 수도 있고 지기 전에 떨어질 수도 있듯이
어린 생명도 자랄 수도 있고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돌잔치를 하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첫 돌을 무사히 넘겼다는 것은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고 축하했습니다. 그만큼 첫 돌까지 살아남는 것이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돌을 넘긴 아이들, 5살을 넘긴 아이들을 기다리는 더 큰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1729년 봄, 조선 팔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마가 돌았다. 사람들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마마, 즉 천연두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조 5년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역이 크게 번져 죽은 자가 많았다. 20년 후인 1749년 영조 25년 실록에도 비슷한 기록이 나옵니다. 역질이 크게 퍼졌다. 조선 왕조실록 500년 역사를 통틀어 전염병에 관한 기록은 수백 건에 달합니다. 평균적으로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은 전국적인 전염병 대유행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병은 천연두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병을 마마라고 불렀습니다. 마마는 마마님이라는 존칭에서 나온 말입니다. 병을 귀신으로 여겨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귀신도 무서워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검색해보면 천연두와 관련된 기록이 300회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자주 유행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천연두에 걸리면 처음에는 고열이 납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집니다. 며칠 후 얼굴과 몸에 발진이 생깁니다. 발진은 점점 커져서 물집이 되고 물집은 터져서 고름이 됩니다. 온몸이 썩어가는 듯한 고통이 이어집니다. 치사율은 20%에서 30%였습니다. 10명이 걸리면 2명에서 3명은 죽었습니다. 살아남아도 얼굴과 몸에 깊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조선시대에 곤보가 많았던 이유가 바로 천연두 때문이었습니다. 왕실도 천연두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1452년 문종 2년 어린 왕자들이 천연두를 앓았습니다. 세조시대에도 여러 왕자가 천연두에 걸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숙종시대에는 왕자들이 연달아 천연두를 앓아 왕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최고의 어이들이 달라붙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열을 내리려고 찬물로 몸을 닦아주고 약을 다려 먹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살아남느냐 죽느냐는 오직 환자의 체력과 운에 달려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더욱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 마을에 천연두가 돌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부모들은 무당을 불러 마마신에게 빌었습니다. 마마님,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무당의 굿으로 전염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천연두만큼 무서운 것이 홍역이었습니다. 홍역은 특히 어린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대유행했습니다. 1729년 영조 5년 실록에는 홍역이 크게 번져 죽은 자가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역에 걸리면 고열이 나고 온몸에 붉은 발진이 생깁니다. 기침이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됩니다. 합병증으로 폐렴이나 뇌염이 생기면 죽음에 이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 합병증이 잘 생겼습니다. 한 마을에서 홍역이 돌면 아이들이 때로 죽어나갔습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홍역을 앓는 동안 밤낮으로 간호했지만 무력했습니다. 온 나라가 통곡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다른 종류의 전염병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질과 장티푸스였습니다. 1821년 순조 21년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경도에 역질이 대작하여 죽은 자가 매우 많다. 경도는 한양을 뜻합니다. 수도에서조차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질에 걸리면 극심한 설사를 합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설사를 하면서 탈수가 옵니다. 탈수가 심해지면 의식을 잃고 죽습니다. 오늘날에는 링거로 수액을 공급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면 쉽게 치료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환자는 그저 물을 마시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 특히 어린아이와 노인은 버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장티푸스도 여름철 불청객이었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염되었습니다. 고열이 계속되고 온몸에 장미색 발진이 생깁니다. 심하면 장에 구멍이 뚫려 복막염이 생기고 죽습니다. 한양의 청계천은 빨래터이자 식수원이었습니다. 상류에서 빨래를 하면 비누물이 하류로 흘러갔습니다. 하류 사람들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위생관념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병이 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귀신이 붙었다,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질이라는 병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말라리아라고 부릅니다. 모기가 옮기는 병인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학질에 걸리면 하루 걸러 한 번씩 고열과 오한이 반복됩니다. 몸이 덜덜 떨리다가 갑자기 불덩이처럼 뜨거워집니다. 이것이 몇 달씩 계속되면 환자는 기력을 잃고 죽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여러 왕이 학질을 앓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왕도 모기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궁궐에도 모기가 들끓었고 왕도 모기에 물렸고 왕도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1613년 허준이 동의보감을 완성했습니다. 이 책에는 수많은 병의 증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연두, 홍역, 학질, 이질 모두 들어 있습니다. 증상을 관찰하는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치료법은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약초를 다려 먹이고 침을 놓고 뜸을 뜨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했습니다. 세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항생제도 없었고 백신도 없었고 소독이라는 개념도 희미했습니다. 허준도 어떤 명의도 전염병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병의 이름은 알아도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예방접종을 합니다. BCG,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볼거리, 풍진. 한 번의 주사로 평생 병을 예방합니다. 천연두는 1980년 지구상에서 완전히 퇴치되었습니다. 소아마비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홍역으로 죽는 아이는 극히 드뭅니다. 이질이나 장티푸스에 걸려도 항생제 며칠 먹으면 낫습니다. 말라리아도 치료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이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전염병은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신분과 부귀가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전염병 앞에서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왕도, 양반도, 평민도 모두 같은 고통을 겪었고 같은 확률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만이 조선 사람들을 위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굶주림이었습니다. 1670년 겨울, 조선 팔도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가을 추수가 형편없었습니다. 봄부터 비가 오지 않았고 여름 내내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논밭은 갈라졌고 곡식은 말라 죽었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올 겨울을 어떻게 넘기나? 그리고 1671년이 되었습니다. 현종 12년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은 자가 해마다 수십만에 이른다. 경신대기근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대기근 중 하나였습니다. 곡식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풀뿌리를 캐 먹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삶아 먹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초근 목피로 연명한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초근은 풀뿌리, 목피는 나무 껍질을 뜻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어치웠습니다. 산에 가서 도토리를 줍고 솔잎을 따고 칡뿌리를 캤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영양가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굶어 죽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은 노인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장년층도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실록에는 더욱 충격적인 기록도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 식인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굶주림이 극에 달하면 사람은 이성을 잃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먹고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먹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지옥이 펼쳐진 것입니다. 현종은 구휼에 나섰습니다. 나라의 곡식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나라 전체가 흉년이었으니 창고에도 곡식이 부족했습니다. 구휼미를 받은 사람은 살았지만 받지 못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길에는 시체가 즐비했습니다. 현종실록에는 길에 아사한 시체가 가득하다는 기록이 반복됩니다. 경신대기근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조선 인구의 상당 비율이 사망했을 것입니다. 25년 후인 1695년 또다시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을병대기근입니다. 숙종 21년과 22년에 걸쳐 전국이 흉년에 시달렸습니다. 숙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에 굶어 죽은 시체가 즐비하다.
경신대기근의 참상이 다시 반복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또다시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먹었습니다. 또다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숙종은 왕실의 경비를 줄이고 구휼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가난했고 곡식이 없었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굶주림의 고통이 죽음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1727년과 1728년에는 정묘기 해대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영조 3년과 4년의 일입니다. 영조실록에는 백성들이 초금목 피로 연명한다는 기록이 또다시 나옵니다. 보리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철 농가에서 가을에 수확한 곡식이 다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익지 않은 시기를 뜻합니다. 이 시기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보리가 익기 전에 죽는 사람들, 봄철만 되면 반복되는 비극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전국적 대기근이 기록된 것만 수십 차례입니다. 지역적 흉년까지 합하면 200회 이상입니다.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은 어딘가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대기근이 아닌 평상시에도 사람들은 영양이 부족했습니다. 양반들조차 고기를 자주 먹지 못했습니다. 제사나 잔치 때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곡식과 채소 위주로 먹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했고 지방이 부족했고 비타민이 부족했습니다. 평민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쌀밥은 명절 때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보리밥, 조밥, 피밥을 먹었습니다. 반찬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김치와 된장이 전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식단으로는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각기병이라는 병이 만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비타민 B1 결핍으로 생기는 병이라는 것을 압니다. 도정한 쌀만 먹으면 비타민 B1이 부족해집니다. 다리가 붓고 감각이 무뎌집니다. 심하면 심장이 나빠져 죽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 중에 각기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흰 쌀밥을 주로 먹었기 때문입니다. 야맹증도 흔했습니다. 비타민 A 결핍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해가 지면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당근,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를 먹으면 예방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먹기 어려웠습니다. 구루병도 많았습니다. 비타민 D 부족으로 뼈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병입니다. 다리가 휘고 키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배를 채울 수 없으니 몸이 약했습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전염병에 쉽게 걸립니다. 굶주림과 전염병은 늘 함께 왔습니다. 대기근이 발생하면 굶어 죽는 사람도 많지만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은 더 많았습니다. 영양실조로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질이나 장티푸스에 걸리면 버틸 수 없었습니다. 기근과 역병은 악순환을 이뤘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3년상의 비극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심요살이를 했습니다. 국조 5례이라는 법전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거친 음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죽과 나물만 먹었습니다. 이것은 효를 다하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목숨을 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3년 동안 영양이 부족한 식사를 하면 몸이 약해집니다. 겨울 추위에 얇은 상복만 입고 초막에서 지내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렇게 부모를 따라 죽는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곳곳에 여묘살이 중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효를 다하다 따라 죽는 사람들은 이것을 아름다운 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굶주린 몸은 병에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짧았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영양 부족이었습니다. 충분히 먹지 못했고 영양 균형이 맞지 않았고 주기적으로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래 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굶주림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전쟁이라는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포에 왜군의 배가 나타났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조선은 200년 동안 큰 전쟁 없이 평화를 누려왔습니다. 군사력은 약해져 있었고 백성들은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군은 순식간에 북상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한양이 함락되었습니다.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갔습니다. 조선 팔도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598년 왜군이 철수하고 나서야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조실록에는 참혹한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다. 백성들이 산속으로 도망쳤다. 곡식이 모두 불타 없어졌다. 전투에서 죽은 군인보다 민간인 희생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군은 조선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저항하는 마을은 불태워버렸습니다.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끌고 갔습니다. 아이들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산속으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산속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얼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임진왜란으로 조선 인구의 20%에서 30%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조선 인구를 1000만 명 정도로 보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난 인명피해였습니다. 전투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굶주림, 추위,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논밭은 황폐해지고 곡식은 자라지 않습니다. 저장해둔 곡식도 군량미로 징발되거나 불타 없어집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습니다. 굶주린 상태에서 전염병이 돌면 때로 죽어나갑니다.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겨우 30년의 평화가 지나고 또다시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입니다. 이번에는 북쪽에서 후금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했습니다. 후금군은 평안도와 황해도를 유린했습니다. 인조실록에는 백성들의 피해 기록이 나옵니다. 약탈과 방화,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추위에 피난 가던 중 얼어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다행히 이 전쟁은 3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36년 12월 청나라 태종이 직접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병자호란입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했습니다. 청군은 남한산성을 포위했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성 안에는 식량이 부족했고 추위가 극심했습니다. 47일 동안 포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성 안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결국 인조는 항복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인조실록에는 이날의 치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자호란의 피해는 임진왜란 못지않았습니다. 청군은 조선 전역을 약탈했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실록에는 포로가 50만 명에 이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헤어졌고 부부가 헤어졌고 형제가 헤어졌습니다. 끌려간 사람 중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청나라에서 노예로 팔려갔거나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치욕보다 더한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것은 가족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전쟁만이 폭력은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도 폭력은 도처에 있었습니다. 조선은 엄격한 형벌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형, 장형, 도형, 유배, 사형. 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이 정해졌습니다. 태형은 볼기에 곤장을 맞는 것입니다. 가벼운 죄에 처해졌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십 대를 맞으면 피부가 터지고 살이 찢어졌습니다. 장형은 더 심했습니다. 100대를 맞으면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실제로 장형을 받다가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형은 더 끔찍했습니다. 참수, 교수, 능지처참. 능지처참은 온몸을 토막내는 극형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형벌 기록이 수없이 나옵니다. 특히 사화라고 불리는 정치적 숙청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498년 무오사화에서는 김일손 등 수십 명의 살인파 학자가 처형되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에서는 수백 명이 죽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1519년 기묘사화, 1545년 을사사화. 사화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왕의 뜻 하나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고통받았습니다. 연좌제 때문에 가족까지 처벌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이 되면 아들도 벗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관비로 끌려갔습니다. 왕의 한마디가 한 가문을 멸했습니다. 여성들의 삶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좋은 풍습 때문에 16살에 결혼했습니다. 본인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정한 사람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시댁의 며느리로 살아야 했습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때려도 참아야 했습니다. 가정폭력을 막아줄 법이 없었습니다. 칠거지약이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7가지 이유가 있으면 여자를 쫓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거나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음란하거나 질투하거나 병이 있거나 말이 많거나 도둑질하면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쫓겨난 여자는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재간은 금지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어도 재혼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과부로 살아야 했습니다. 절망한 여인들은 자살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폭력은 몸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병들게 했습니다.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죽음을 목격한 충격,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수치심, 이런 것들이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트라우마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정신과 치료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원한과 슬픔을 뜻합니다. 조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이 쌓였습니다. 우울증이 생겼고 불안증이 생겼고 심하면 자살로 이어졌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을 망쳤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전쟁과 폭력은 직접적으로도 사람을 죽였지만 간접적으로도 수명을 단축시켰습니다. 1659년 5월 경덕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효종의 등에 종기가 났습니다. 종기는 오늘날 우리가 종양이나 농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어이들이 달라붙었습니다. 침을 놓고 뜸을 뜨고 약을 다려 바쳤습니다. 하지만 종기는 낫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감염이 퍼진 것입니다. 고열이 나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5월 4일 효종은 41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효종실록에는 이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어이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왕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침과 뜸으로 종기를 치료하려 했으나 감염이 악화되어 결국 승하하셨다. 항생제가 있었다면 효종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페니실린 한 방이면 감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659년에는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항생제가 발견된 것은 1928년입니다. 거의 300년 후의 일입니다. 효종뿐만 아니었습니다. 1724년 경종도 비슷하게 죽었습니다. 경종실록에는 게장을 먹은 후 갑자기 병이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중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7세의 젊은 나이였지만 며칠 만에 급사했습니다.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치료도 할 수 없었습니다. 1834년 순조도 원인 모를 고열로 사망했습니다. 45세였습니다. 여러 어이가 약을 올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순조실록에는 열이 내리지 않고 결국 승하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도 평민처럼 죽었습니다. 1613년 허준이 동의보감을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조선의학의 정수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세계적 수준의 의학서였습니다. 수많은 병의 증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상을 관찰하고 분류하는 능력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맥을 짚어 병을 진단하는 기술도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했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치료법은 대부분 약초를 다려 먹이거나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병을 근본적으로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병의 이름은 알아도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의학의 가장 큰 한계는 세균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미경이 없었으니 세균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세균을 모르니 감염이라는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독이라는 개념도 희미했습니다. 침을 놓을 때 침을 소독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도구도 소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로 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 작은 상처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칼에 베이면 상처가 감염되었습니다. 감염이 퍼지면 폐혈증이 생겼습니다.
폐혈증이 생기면 죽었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가 죽음이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군인들 중 상당수가 상처 감염으로 죽었습니다. 전투 중에는 안 죽었는데 며칠 후 감염으로 죽는 것입니다. 수술 기술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마취제가 없었으니 수술 중 통증이 극심했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살을 자르고 뼈를 자르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술은 불가능했습니다. 배를 여는 수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맹장염에 걸리면 죽었습니다. 충수가 터지면 복막염이 생겨 며칠 안에 죽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간단한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탈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하면 장이 꼬이고 썩어 죽었습니다. 수술할 기술이 없었으니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성질환은 더욱 답이 없었습니다. 소갈증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소갈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법은 없었습니다. 약초를 달여 먹이는 것이 전부였는데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당뇨병이 악화되면 합병증이 생깁니다. 눈이 안 보이고 신장이 망가지고 발이 썩습니다.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중풍이라는 병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뇌졸중입니다. 갑자기 쓰러지고 반신이 마비됩니다. 동의보감에는 중풍의 증상과 치료법이 나옵니다. 침을 놓고 약을 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입니다. 침과 약초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폐병이라는 병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결핵입니다. 기침을 하고 피를 토합니다. 몸이 점점 말라갑니다. 전염성이 강해서 한 가족이 모두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의보감에는 폐병 환자를 격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염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치료법은 없었습니다. 그저 영양을 공급하고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부분의 폐병 환자는 몇 년 안에 죽었습니다. 악창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온몸에 종기와 궤양이 생기는 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 중 일부가 암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암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했습니다. 그저 악한 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치료법도 없었습니다. 병의 이름만 알고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니 사람들은 미신에 의지했습니다. 병이 나면 무당을 불러 구슬했습니다. 병은 귀신이 붙어서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절에 가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께 빌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부적을 써서 환자 방에 붙였습니다. 부적이 잡기를 막아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양반들조차 이런 미신을 믿었습니다. 왕실에서도 병이 나면 무당을 불렀습니다. 실록에는 병이 낫기를 빌기 위해 기도를 올렸다는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과학과 미신의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학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1750년 여름 한양 거리는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한양 인구는 약 2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하수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뒷간에서 볼일을 봤습니다. 뒷간은 집 뒤편에 있는 구덩이였습니다. 구덩이에 배설물이 쌓이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에서 거름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변이 오염되었습니다. 오물이 빗물에 씻겨 시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청계천은 한양의 중심을 흐르는 개울이었습니다. 상류에서는 빨래를 했습니다. 중류에서는 말을 씻겼습니다. 하류에는 오물이 흘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청계천 물을 마셨습니다. 깨끗해 보이는 상류 물을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상류라고 해도 완전히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상류 위쪽에도 사람이 살았고 오물이 흘러들었습니다. 더러움과 질병이 함께 흘렀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시면 이질과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심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세균이 빠르게 번식했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신 사람들이 집단으로 설사를 했습니다. 설사가 심하면 탈수로 죽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여름에 역질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기록이 반복됩니다. 역질은 전염병을 뜻하는 말인데 대부분 수인성 전염병이었습니다. 물로 끓여 마시면 세균이 죽어 안전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물을 끓여 마시는 습관이 약했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끓였지만 평상시에는 그냥 마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시는 물이 독이 되었습니다. 주거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은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지붕은 지프로 이었고 벽은 흙으로 발랐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샜습니다.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폈습니다. 곰팡이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켰습니다. 기침이 나고 숨이 가빴습니다. 겨울에는 추웠습니다. 초가집은 단열이 안 되었습니다. 벽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온도를 떼도 방 한쪽만 따뜻했습니다. 아궁이 가까운 쪽은 뜨거웠지만 먼 쪽은 추웠습니다. 추위에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히 노인과 어린아이가 위험했습니다. 실록에는 한파로 얼어 죽은 자가 많다는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여름에는 더위가 문제였습니다. 초가집 안은 찜통 같았습니다. 환기가 안 되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열사병에 걸렸습니다. 탈수가 오고 의식을 잃고 죽었습니다. 기와집에 사는 양반들은 사정이 조금 나았습니다. 하지만 기와집도 현대적 기준으로 보면 열악했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었습니다. 창문이 작고 적었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 실내 공기가 나빴습니다. 특히 겨울에 온도를 떼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했습니다.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산화탄소 중독에 걸렸습니다. 두통이 나고 어지럽고 심하면 죽었습니다. 집이 병을 키웠습니다. 해충도 큰 문제였습니다. 이 벼룩 모기가 집 안에 들끓었습니다. 이는 머리카락과 옷 속에 살았습니다. 피를 빨아먹고 가려움을 일으켰습니다. 발진 티푸스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벼룩도 피를 빨았습니다. 패스트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선에서는 패스트 대유행이 없었지만 벼룩으로 인한 불편은 컸습니다. 모기는 말라리아를 옮겼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모기가 병을 옮긴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모기가 성가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모기장을 치고 잤지만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름밤이면 모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에 걸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벌레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생충도 흔했습니다. 회충, 요충, 촌충, 뱃속에 기생하며 영양분을 빼앗아 갔습니다. 사람들은 기생충이 뱃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대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충제가 없었습니다. 마늘이나 쑥을 먹으면 기생충이 나온다고 믿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기생충에 감염된 사람은 영양 상태가 나빴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습니다. 빈혈이 생기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성장이 더뎠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대다수가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청결 유지도 어려웠습니다. 목욕을 자주 할 수 없었습니다. 물을 데우려면 땔감이 필요했는데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땔감도 귀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목욕하면 다행이었습니다. 몇 달씩 목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났고 때가 꼈습니다.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빨래도 자주 하기 어려웠습니다. 비누가 없었으니 물로만 빨았습니다. 물로만 빨아서는 때가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옷이 더러워지고 냄새가 났습니다. 이와 벼룩이 옷 속에 살았습니다. 청결은 사치였습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은 부자나 양반의 특권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도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여름 더위는 극심했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늘에서 쉬거나 부채질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햇볕 아래서 일하는 농부들은 열사병에 걸렸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하면 탈수가 왔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그대로 죽었습니다. 겨울 추위는 더욱 무자비했습니다. 난방이 불충분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땔감을 충분히 구할 수 없었습니다. 밤새 온도를 떼지 못하고 얼어 죽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한파에 얼어 죽은 백성이 많다는 기록이 매년 겨울마다 나옵니다. 노숙자들은 거리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거지나 노인들이 특히 위험했습니다. 겨울 추위에 얼어 죽고 여름 더위에 지쳐 죽었습니다. 일교차도 문제였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컸습니다. 낮에는 따뜻하다가 밤에는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옷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면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되면 위험했습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대였으니 폐렴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특히 노인과 어린아이는 폐렴으로 쉽게 죽었습니다.
재난도 잦았습니다. 가뭄이 들면 식수가 부족했습니다. 우물이 마르고 개울이 말랐습니다. 사람들은 목말라 죽었습니다. 홍수가 나면 집이 떠내려갔습니다. 농경지가 침수되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지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홍수 후에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실록에는 한재, 수재, 풍재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가뭄, 홍수, 태풍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연도 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자연재해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평화로운 해가 드물었습니다. 전염병, 기근, 전쟁, 자연재해, 무언가는 항상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80세, 90세를 넘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장수한 사람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1426년 세종 8년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이 100살 된 노인에게 쌀과 고기를 하사하였다. 100세 노인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1432년 세종 14년 실록에는 90세 이상 노인 수백 명에게 상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90세 이상이 수백 명이나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 인구 비율로 보면 극히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드물었지만 장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인물들을 보겠습니다. 황희정승은 90세까지 살았습니다. 1363년에 태어나 1452년에 죽었으니 정확히 90세입니다. 세종대왕을 섬긴 명재상으로 유명합니다. 18년 동안 영의정을 지냈습니다. 90세까지 정정했습니다. 신숙주는 72세까지 살았습니다. 1417년에 태어나 1475년에 죽었습니다. 세종 때 집현전 학사로 활약했고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했습니다. 여러 왕을 섬기며 공을 세웠습니다. 서거정은 79세까지 살았습니다. 1420년에 태어나 1488년에 죽었습니다. 문장가로 유명했고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오래 살았을까요?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둘째, 절제된 식사를 했습니다. 과식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먹고 소식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음식을 절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식과 과음은 수명을 줄입니다. 셋째, 운동을 했습니다. 매일 걸었습니다. 활쏘기를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넷째, 정신수양을 했습니다. 책을 읽고 시를 지었습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마음을 편안히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몸을 해칩니다. 일반 백성들 중에도 장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상을 내린 90세 이상 노인들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대부분 농촌에서 살았습니다. 농사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었습니다. 공기가 좋은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적었습니다.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욕심이 적었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공동체가 중요했습니다. 계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웃끼리 모여 상부상조했습니다. 누가 아프면 돌봐주고 누가 죽으면 장례를 도와주고 누가 어려우면 도와주었습니다. 두레와 품앗이도 있었습니다. 농사일을 서로 도왔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가족의 역할도 컸습니다.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자식의 의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노부모를 모셨습니다. 밥을 지어드리고 옷을 빨아드리고 병이 나면 간호했습니다. 이런 돌봄이 있었기에 노인들이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의학이 발전했습니다. 1799년 정약용이 마과회통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천연두에 대한 연구서였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양반과 평민의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1876년 개항 이후 서양의학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이 세워지고 새로운 치료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20세기에 와서야 일어났습니다.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했습니다. 최초의 항생제였습니다.
이것은 의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항생제 덕분에 수억 명의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감염으로 죽던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신도 개발되었습니다. 1796년 에드워드 제너가 천연두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이후 각종 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 홍역,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백일해, 예방접종 덕분에 전염병이 사라졌습니다. 천연두는 1980년 지구상에서 완전히 퇴치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혔던 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소아마비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홍역으로 죽는 아이는 극히 드뭅니다. 현대의학의 기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균 수명 83세입니다. 조선시대의 2배 이상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예방접종을 합니다.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진단하고 약을 처방합니다. 항생제를 먹으면 며칠 만에 낫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받습니다. 마취제 덕분에 통증 없이 수술받습니다. 암에 걸려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어도 인슐린 주사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어도 약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십니다. 상하수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난방과 냉방이 됩니다.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여름에 더워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평균 수명은 35세에서 40세였습니다.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도 평균 수명은 여전히 35세 정도였습니다.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60년이 되자 평균 수명이 55세로 늘어났습니다. 20년이 늘어난 것입니다. 의학의 발전, 위생의 개선, 영양상태 개선 덕분이었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입니다. 60년 만에 28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조선시대에 비하면 2배 이상입니다. 200년 만에 2배가 된 생명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짧았지만 치열했던 삶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전염병, 기아, 전쟁, 열악한 위생, 의료기술의 한계, 이 모든 것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낳고 키웠습니다. 밭을 일구고 곡식을 거뒀습니다. 이웃을 도왔습니다. 글을 읽고 학문을 닦았습니다. 예술을 창조했습니다.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35년이라는 짧은 생이었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고 밭을 일구고 이웃을 돕고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사람들의 짧았던 생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균 수명 83세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희생과 발전의 결과입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과학자들, 백신을 개발한 의사들, 상하수도를 건설한 기술자들, 이 모든 사람의 노력 덕분입니다. 병원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고 아픈 아이에게 약을 먹일 수 있고 백신 한 번으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이 시대는 기적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지금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드리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1446년 3월 경복궁 수양대군의 저택, 52세의 한 여인이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왕비가 된 그날 친정아버지는 영모죄로 처형당했고 그녀 자신도 폐비 직전까지 갔습니다. 14살의 왕가로 시집와 52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녀의 몸은 단 한 번도 쉬지 못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의 아내 소원왕후 심씨, 과연 이 여인은 행복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446년 3월 24일 한양 수양대군의 사저. 봄 기운이 완연한 날이었지만 그 집안은 통곡으로 가득했습니다. 52세의 소원왕후 심씨가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침상 곁에는 남편 세종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53세의 왕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내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중전. 세종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9년 전 그가 왕이 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여인은 단 하루도 왕비의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세자 문종이 서 있었습니다. 32세의 세자는 이미 며칠째 식사를 거르고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뚝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연비, 자신의 살을 태워 어머니의 쾌유를 빌었던 흔적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수양대군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9세의 수양대군은 평소 강인한 모습으로 유명했지만 이날만큼은 어린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소원왕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남편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마마.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제가 왕비로서의 책무를 다했습니까? 세종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그러하오. 당신은 이 나라 최고의 왕비였소. 나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소. 소원왕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 그녀가 목숨 걸고 낳았던 아들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은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거라. 서로 해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방 밖에는 승려들이 줄지어 앉아 연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긴급히 불러 모은 승려들이었습니다. 2주 전인 3월 10일 왕후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세종은 즉시 전국의 죄수들을 방면했습니다. 산천초목에 기도를 올리고 승려들에게 불사를 명했습니다. 왕후의 병에 감응하게 하라. 하지만 소원왕후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그녀는 너무 많은 슬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1444년 어머니 사만국 대부인 안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해 말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이 겨우 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445년 일곱째 아들 평원대군이 19세의 천연두로 사망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어머니와 두 아들을 잃은 충격, 그것이 소원왕후의 건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중전, 세종의 비명 같은 외침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소원왕후의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1446년 3월 24일 조선 4대 왕 세종의 왕비 소원왕후 심씨는 5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왕비로 지낸 시간은 29년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팔남 이녀, 조선 역사상 한 왕비가 낳은 적자로는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이면에는 한 여성의 처절한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왕비 즉위식에도 임신 8개월이었고 친정아버지가 처형당하던 날도 임신 중이었으며 한성대화제를 진압 지휘할 때도 만삭의 몸이었던 여인. 언제나 임신해 있었고 언제나 아이를 낳고 있었던 여인. 소원왕후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14살의 왕가로 시집온 소녀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08년 조선 건국 1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한양 양주목 어느 저택에서 혼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14세 소녀 심씨, 신랑은 12세 소년 충녕군이었습니다. 신부 심씨는 청송 심씨 가문의 장녀였습니다. 1395년 음력 9월 28일 태어난 그녀는 당대 최고의 명문가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심덕부는 고려 말의 재상이자 조선의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심호는 심덕부의 넷째 아들로 조선 조정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영돈령 부사 안천보의 딸 안씨였습니다. 청송 심씨 가문은 이미 왕실과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심씨의 숙부 심종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딸 경선공주와 혼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씨가 태종의 셋째 아들 충녕군과 혼인함으로써 청송 심씨는 2대에 걸쳐 왕실과 겹사돈을 맺게 되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신방에 들어간 어린 부부, 14살 소녀와 12살 소녀는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충녕군, 예, 옹주. 둘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신부 심씨는 경숙 옹주로 봉해졌습니다. 신랑 충녕군은 원래 이름이 이도였습니다. 태종의 셋째 아들이었던 그는 왕위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세자는 첫째 양녕대군이었습니다. 아무도 충녕군이 왕이 되리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경숙옹주 역시 자신이 왕비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부부는 금슬이 좋았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후는 나면서부터 정숙하고 완만하여 오직 덕을 행하였다. 소헌 왕후의 타고난 성품이 평온하고 인자했다는 뜻입니다. 1412년 17세가 된 심씨는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정소공주였습니다. 태종의 첫 손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온 궁궐이 기뻐했습니다. 정소공주는 총명하고 슬기로워 모든 어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414년 심씨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문종이 되는 왕자였습니다. 충녕군 부부는 기뻐했습니다. 태종도 손자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1417년 심씨는 또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과 둘째 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훗날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이었고 둘째 딸은 정의공주였습니다. 심씨는 출산을 거듭할수록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이를 잘 낳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1417년 충녕군이 충녕대군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심씨도 삼한국 대부인으로 봉해졌습니다. 신분이 한 단계 올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범한 대군 가족의 삶이었습니다. 1418년 음력 9월 심씨는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안평대군이 되는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전인 1418년 8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 태종이 갑자기 왕위를 물려준 것입니다. 장남 양녕대군이 폐세자되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만에 충녕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4대 왕 세종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때 심씨의 나이 24세였습니다. 1418년 음력 6월 남편이 세자가 되면서 심씨는 왕세자빈이 되어 경빈으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음력 8월 남편이 왕이 되면서 심씨는 왕비가 되어 공비로 책봉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대군 부인에서 세자빈을 거쳐 왕비가 된 것입니다. 왕비 즉위식 날 심씨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무거운 왕비의 예복을 입고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날 그녀의 뱃속에는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세종 즉위 한 달 후인 음력 9월에 태어났습니다. 24세에 갑자기 조선의 왕비가 된 심씨.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영광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왕비가 된 그날부터 그녀의 친정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심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곧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을, 자신이 패비 직전까지 가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평생이 출산과 상실로 점철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1418년 음력 8월 11일 세종이 즉위했습니다. 소헌 왕후의 아버지 시몬은 즉시 영의정에 임명되었습니다. 정일품 영의정, 신하 중 최고의 관직이었습니다. 국왕의 장인이 된 시몬에게 주어진 예우였습니다. 당시 실권자는 상왕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은 직접 사위 세종을 왕위에 앉혔고 장인 시몬을 영의정에 앉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영광이었습니다. 시몬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송을 나왔습니다. 세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은 임금의 장인으로 나이 52 못되어 수상의 지위에 오르게 되니 영광과 세도가 혁혁하여 이날 전송 나온 사람으로 장안이 거의 비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태종은 외척의 발호를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가인 여흥민씨 가문도 숙청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사위의 장인 심씨 가문 차례였습니다. 1418년 음력 10월 시몬이 명나라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사은사로 세종의 즉위를 명나라 황제에게 고하고 승인받는 임무를 마친 것입니다. 시몬은 국경을 넘어 평안북도 의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영모 사건에 연루되었다. 강상인의 옥사였습니다. 강상인은 군사 업무를 세종에게만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태종은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상황을 모욕했으며 왕명 없이 함부로 군을 움직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 시몬을 연결시켰습니다. 시몬의 동생 심정이 병조판서 박습에게 불만을 토로했던 일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군국의 대사를 상황이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 박습이 이 말을 태종에게 고했습니다. 태종은 경노했습니다. 영모다. 시몬과 심정 형제는 즉시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의주에 도착한 시몬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명나라를 다녀온 국가의 사신이 국경을 넘자마자 역적이 되어 사약을 받은 것입니다.
1418년 음력 10월 20일 시몬은 의주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나이 44세였습니다. 세종이 즉위한 지 불과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소원왕후가 왕비가 된 지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소원왕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넷째 아들 이명대군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만삭도 아니고 임신 초기나 중기였을 것입니다. 친정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는 소식을 들은 24세 왕비. 그녀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친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시몬과 숙부 심정은 사형당했습니다. 어머니 안씨와 친족들은 모두 관비로 전락했습니다. 천민이 된 것입니다. 소원왕후의 동생들, 시몬의 아들들도 모두 천민이 되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소원왕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죄인의 딸은 왕비가 될 수 없다. 폐비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원왕후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즉위한 지 2달밖에 안 된 신임 왕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태종이 실권자였습니다. 그 태종이 친정을 멸문시킨 것입니다. 소원왕후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울어야 했을까요? 항의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침묵해야 했을까요? 다행히 태종이 직접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도 딸이 후비가 된 일이 옛날에도 있었다. 형률로도 연좌에 해당되지 않는다. 태종은 폐비론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소원왕후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오. 하지만 그 말이 소원왕후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신의 친정을 멸문시킨 시아버지가 건네는 위로를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소원왕후가 폐비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내조의 공이 컸습니다. 둘째, 이미 왕자를 2명 낳았습니다. 셋째, 당시 안평대군을 임신 중이었습니다. 임신한 왕비를 폐위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원왕후는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친정은 영원히 복권되지 못했습니다. 세종 재위 32년 동안 장인 시몬은 신원되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소원왕후의 친정은 아들 문종이 즉위한 후에야 겨우 복권되었습니다. 1450년 소원왕후가 죽은 지 4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왕비가 된 소원왕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출산이었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어야 했습니다. 적자를 많이 낳아야 했습니다. 소원왕후는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1412년 정소공주 출산 이후 그녀는 쉬지 않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1414년 문종, 1417년 수양대군과 정의공주, 1418년 안평대군, 1420년경 이명대군, 1425년경 광평대군, 1426년경 금성대군, 1427년경 평원대군, 1441년 영흥대군, 총 8남 2녀 10명의 자녀였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한 왕비가 낳은 적자로는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적자를 가장 많이 낳은 왕은 태조와 세종이었습니다. 둘 다 8명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태조는 2명의 왕비에게서 낳았고 세종은 오직 소원왕후 1명에게서만 8명을 낳았습니다. 소원왕후의 출산 기록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임신해 있었습니다. 1418년 왕비 즉위식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을 뱃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1418년 친정아버지 시몬 처형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명대군을 임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1426년 한성 대화제 진압 지위 만삭이었습니다. 금성대군 출산 약 1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날은 1426년 음력 4월 9일이었습니다. 한성에 큰 불이 났습니다. 종묘와 창덕궁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세종은 급히 피신했습니다. 그때 소원왕후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문무백관에게 전교를 내렸습니다. 종묘와 창덕궁 구제에 힘쓸 것을 명한다. 만삭의 몸으로 화재 진압을 지휘한 것입니다. 당시 정승황후는 세종이 아니라 소원왕후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왕비의 위기 대처 능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소원왕후는 왜 이렇게 많이 임신해 있었을까요? 세종의 요구였을까요? 아니면 왕실의 압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 자신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마도 모든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첫째, 친정이 몰락한 상황에서 왕비 자리를 지키려면 출산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세종은 후궁이 많았고 자녀가 필요했습니다. 셋째, 조선 왕실의 관습상 적자가 많아야 했습니다. 세종은 소원왕후 외에 10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총 11명의 여성과의 사이에서 18남 4녀 22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중 소원왕후가 낳은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특히 세종이 처음으로 후궁 소생 왕자를 얻은 것은 1425년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소원왕후 소생 왕자는 이미 5명이었습니다.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 임영대군, 광평대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원왕후는 금성대군을 임신 중이었습니다. 세종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은 후궁은 신빈 김씨였습니다. 신빈 김씨는 자녀를 8명이나 낳았습니다. 소원왕후 다음으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소원왕후는 신빈 김씨와 별다른 잡음 없이 지냈습니다. 오히려 신빈 김씨에게 차남 수양대군과 막내 아들 영흥대군의 양육을 맡길 정도였습니다. 신빈 김씨는 수양대군이 태어난 직후 그의 유모가 되었고 나중에는 영흥대군의 유모가 되었습니다. 소원왕후는 후궁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내명부를 안정적으로 통솔했습니다. 세종 때의 내명부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안정적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왕비와 후궁 간의 갈등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원왕후가 투기하지 않는 덕을 지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친정이 없는 왕비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을까요? 소원왕후의 건강은 어땠을까요? 17세부터 46세까지 약 30년간 10번의 출산, 평균 3년에 한 번꼴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조선시대 의학 수준을 고려하면 엄청난 위험 부담이었습니다. 출산 시 산모 사망률이 높았던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소원왕후의 큰며느리 현덕왕후 권씨는 단종을 낳고 3일 만에 산후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소원왕후는 그 모든 출산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임신과 출산은 그녀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피곤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몸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왕비로서의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424년 음력 2월 25일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원왕후의 첫째 딸 정소공주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나이 겨우 13세였습니다. 천연두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정소공주는 태종의 첫 손녀였습니다. 할아버지 태종을 비롯하여 왕실의 모든 어른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성품이 총명하고 슬기로워 모두가 기대를 걸었던 공주였습니다. 그런 딸이 13세에 죽었습니다. 소원왕후는 통곡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식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세종도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슬픔을 오래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국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원왕후는 혼자 슬픔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8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1427년 또 다른 슬픔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남 문종이 13세의 세자빈을 맞이했습니다. 상호군 김오문의 딸 김씨였습니다. 하지만 세자빈 김씨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문종의 총애를 얻기 위해 온갖 미신적인 술법을 썼습니다. 방중술까지 배웠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원왕후와 세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1429년 김씨는 폐출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도 안 되어 쫓겨난 것입니다. 1433년 문종은 두 번째 세자빈을 맞이했습니다. 종부소윤 봉효의 딸 봉씨였습니다. 하지만 봉씨는 김씨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봉씨는 시도 때도 없이 음주를 했습니다. 음식을 몰래 숨겨두고 먹는 식탐을 부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궁녀 소쌍과 동성애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원왕후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녀는 봉씨를 몇 차례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봉씨는 행실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1436년 봉씨도 결국 폐출되었습니다. 소원왕후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장남이 2번이나 세자빈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를 직접 교육하고 타일렀지만 실패했습니다. 왕비로서, 시어머니로서 자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1436년 문종은 세 번째 세자빈을 맞이했습니다.
원래 후궁이었던 권씨였습니다. 권전의 딸로 1431년 동궁의 후궁으로 입궁했었습니다. 봉씨가 패출된 후 세자빈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훗날 현덕 왕후가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권씨는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소원 왕후도 안심했습니다. 1441년 권씨가 임신했습니다. 왕실은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원손이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음력 7월 23일 권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단종이 되는 왕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권씨는 출산 3일 후 산후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소원 왕후는 또다시 비탄에 빠졌습니다. 손자는 태어났지만 며느리는 죽었습니다. 1439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넷째 아들 이명대군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명대군은 궁녀들과 사통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세종은 관련자들을 처벌했습니다. 이명대군의 직첩까지 빼앗았습니다. 이 사건은 소원 왕후가 직접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명대군의 유모를 통해 이 일을 전달받았고 세종에게 알렸습니다. 어머니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식의 비행을 직접 남편에게 고해야 했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소원 왕후는 후궁들의 동태도 자녀들의 행동도 항상 주시했습니다. 내명부를 관리하는 것이 왕비의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임무는 때로 너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를 패출시켜야 했고 아들의 비행을 고발해야 했고 또 다른 며느리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소원 왕후는 과연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 있었을까요? 1444년 소원 왕후는 50세가 되었습니다. 그 해는 그녀에게 지옥과 같은 해였습니다. 그해 어느 날 어머니 사만국 대부인 안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원 왕후의 어머니 안씨는 1418년 남편 시몬이 처형당한 후 관비로 전락했습니다. 며느리인 왕비가 살아있는데도 천민 신분이 되었습니다. 1426년 세종이 어머니 안씨와 가족들을 천안에서 제명하고 직첩을 복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시몬은 끝내 신혼되지 못했습니다. 안씨는 그 한을 품고 살다가 144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원 왕후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50세 왕비는 어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친정이 멸문당한 후 어머니만이 유일한 친정 식구였습니다. 그 어머니마저 떠난 것입니다.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1444년 말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이 병에 걸렸습니다. 광평대군은 1425년경 태어나 이때 약 20세였습니다. 젊고 건강해 보였던 아들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소원 왕후는 아들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광평대군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악화되었습니다. 1444년 말 광평대군은 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원 왕후는 또다시 자식을 잃었습니다. 30대의 딸을 잃었고 이제 50대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왜 제 자식이? 왜 저보다 먼저? 소원 왕후의 통곡이 궁궐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45년 일곱째 아들 평원대군이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평원대군은 1427년경 태어나 이때 약 19세였습니다. 천연두는 당시 불치병이었습니다. 소원 왕후는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기도는 소용없었습니다. 1445년 평원대군은 1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평대군이 죽고 불과 몇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어머니와 두 아들을 잃은 소원 왕후.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50세 여인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평생 10명의 자녀를 낳고 친정의 멸문을 겪고 며느리들의 파문을 겪고 이제 자식들의 죽음까지 연이어 겪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입니까? 소원 왕후는 울먹였습니다. 세종도 괴로워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많은 슬픔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불교에 더욱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려들을 불러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죽은 자식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려 했습니다. 소원 왕후도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법당을 방문하고 석탑을 조성했습니다. 승려들과 함께 불법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집현전 학자들이 반발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입니다.
왕실이 불교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사를 계속했습니다. 짐이 부처를 좋아한다. 세종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면 신하들의 반대쯤은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소원왕후는 남편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1445년 이후 소원왕후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연이은 슬픔이 그녀의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평생의 출산으로 약해진 몸, 거기에 정신적 충격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그녀는 자주 병에 걸렸습니다. 궁궐 밖으로 피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걱정했습니다. 중전, 몸조리를 잘하시오. 하지만 소원왕후는 왕비의 임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내명부를 관리하고 의식에 참여하고 왕실을 돌봤습니다. 쉴 수 없었습니다. 왕비는 쉬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1445년이 지나고 1446년이 왔습니다. 소원왕후 생애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1446년 3월 10일 소원왕후가 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이었습니다. 조금 쉬면 나을 것입니다. 소원왕후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병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세종은 즉각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국의 죄수들을 방면했습니다. 산천초목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승려들을 불러 불사를 명했습니다. 왕후의 병에 감응하게 하라. 궁궐 안팎이 술렁이었습니다. 왕후가 위중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세자 문종은 침식을 잊었습니다. 밤낮으로 어머니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다른 대군들도 궁궐로 달려왔습니다. 수양대군, 안평대군, 금성대군, 영흥대군, 소원왕후의 아들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3월 중순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소원왕후는 거의 의식을 잃었습니다. 세종은 절망했습니다. 어떻게든 왕후를 살려야 한다. 아들들은 연비를 행했습니다. 자신의 팔뚝을 향불로 지졌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고통을 참으며 어머니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문종의 팔뚝에, 수양대군의 팔뚝에, 안평대군의 팔뚝에 화상 자국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소원왕후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월 20일 소원왕후는 간헐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남편, 아들들, 며느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마마, 대군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왜 이리 근심스러운 얼굴들을 하고 계십니까? 세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전, 괜찮소. 곧 나을 것이오. 소원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서로 우애 있게 지내거라. 특히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형제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7년 후 1453년 계유정난에서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을 죽이게 됩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소원왕후는 며느리들도 불렀습니다. 문종의 며느리들, 대군들의 부인들, 너희들 시아버지와 남편을 잘 모시거라. 특히 수양대군의 부인 정의왕후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정의왕후는 소원왕후의 총애를 받았던 며느리였습니다. 3월 22일 소원왕후는 수양대군의 저택으로 옮겨졌습니다. 궁궐에서 죽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왕실에서는 궁궐 밖에서 임종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수양대군의 사전은 궁궐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소원왕후는 가마에 실려 그곳으로 갔습니다. 세종과 왕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수양대군의 저택에 도착한 소원왕후는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14살에 왕가로 시집왔습니다. 24살에 갑자기 왕비가 되었습니다. 친정은 멸문당했고 자신은 폐비 직전까지 갔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3명을 먼저 보냈습니다. 며느리들이 파문을 겪었고 아들의 비행을 고발해야 했습니다. 52년의 생애, 29년의 왕비 생활. 과연 행복했을까요? 3월 24일 새벽 소원왕후의 숨이 얕아졌습니다. 세종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중전, 가지 마시오. 하지만 소원왕후는 이미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446년 3월 24일 소원왕후 심씨는 수양대군의 저택에서 승하했습니다. 향년 52세였습니다. 왕비로 29년을 살았습니다. 중전, 중전, 세종의 비명 같은 외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자 문종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대군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조선 4대 왕 세종의 왕비 소원왕후 심씨의 생애가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 세종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소원왕후는 처음에 헌능에 안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불경을 만들어라. 수양대군이 주도하여 불경 편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불교는 이단입니다. 왕실이 불경을 편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를 위해 불경을 만들려 한다. 짐이 허락한다. 1447년 석보상절이 완성되었습니다.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가족 이야기를 한글로 번역한 책이었습니다. 세종은 석보상절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직접 월인청강지곡을 지었습니다. 석가의 공덕을 찬송하는 노래였습니다. 소원왕후를 추모하는 세종의 마음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1450년 세종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원왕후가 죽은 지 4년 만이었습니다. 세종은 아내 없이 4년을 더 살았지만 그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했습니다. 세종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짐을 왕후 곁에 묻어달라. 세종은 처음에 영릉에 안장되었습니다. 1469년 예종 때 영릉은 경기도 여주로 천장되었습니다. 소원왕후와 세종은 합장되었습니다. 영릉은 조선 최초의 합장릉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죽어서도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생전의 소원왕후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세종의 배려는 충분했을까요? 소원왕후의 친정복권은 문종대에 이루어졌습니다. 1450년 문종이 즉위하자 즉시 외조부 시몬의 직첩을 복원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지 4년, 외조부가 죽은 지 3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소원왕후는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조선시대 내내 최고의 왕비로 칭송받았습니다. 세종실록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왕후는 나면서부터 정숙하고 완만하여 오직 덕을 행하였다. 투기하는 마음이 없었으므로 태종께서 매양나무까지가 늘어져 아래에까지 미치는 덕이 있다고 칭찬하셨다. 투기하지 않는 덕, 그것이 소원왕후의 최고 미덕으로 꼽혔습니다. 남편이 10명의 후궁을 두고 12명의 서자를 낳았는데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을까요? 소원왕후는 내명부를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왕비와 후궁 간에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세종 때의 내명부는 조선 역사상 가장 평화로웠다고 평가받습니다. 소원왕후의 공이었습니다. 소원왕후는 8남 2녀를 낳았습니다. 그중 문종과 세조는 왕이 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예술가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정의공주는 훈민정음 창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소원왕후의 자녀들은 모두 뛰어났습니다. 교육을 잘 받았고 재능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 중 일부는 비극적 운명을 맞았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에서 수양대군이 안평대군을 죽였습니다. 형제가 서로 죽이고 죽는 비극이었습니다. 소원왕후가 그토록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소원왕후가 살아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어머니에게 효자로 유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있었다면 감히 형제를 해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원왕후의 고향 청송은 그녀 덕분에 승격되었습니다. 1419년 청보군으로 승격되었고 1459년 세조 때 청송도호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세조는 어머니를 추모하며 고향의 격을 높인 것입니다. 청송도호부는 1895년까지 437년간 유지되었습니다. 소원왕후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여주 영릉에는 세종과 소원왕후가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릉은 합장되어 있지만 각자의 봉분이 있습니다.
난간석으로 둘러싸여 있고 병풍석은 없습니다. 조선 석실 제도의 모범이 되었던 능입니다. 영능을 찾는 사람들은 세종을 기억합니다. 한글을 만든 성군, 조선 최고의 왕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잠든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세종의 아내이기 전에 소원왕후는 한 명의 여성이었습니다. 14살의 왕가로 시집온 소녀, 24살에 갑자기 왕비가 된 여인, 친정이 멸문당하고 자신은 폐비 직전까지 간 왕비, 10명의 자녀를 낳고 그중 3명을 먼저 보낸 어머니, 29년간 왕비로 살다가 52세에 생을 마감한 여인. 과연 그녀는 행복했을까요? 역사는 그녀를 최고의 왕비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한 여성으로서의 그녀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녀가 남긴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강했을 것입니다. 버텨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슬펐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왕비의 임무를 끝까지 다했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조선 4대 왕 세종의 왕비, 소원왕후 심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